이어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미국 대통령 선거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님 그리고 국제부 이규옥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일단 먼저 이규옥 기자, 개표가 일단 거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다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개표 결과, 선거 결과부터 짚어주시죠. 예, 당초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라는 관측이 우세했었는데 지금 보면 결과는 생각보다 좀 빨리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전통의 민주공화 강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선거인단 숫자를 반영하면 해리스 226명, 트럼프가 219명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황이었는데요. 매직 넘버까지 해리스가 44명, 트럼프가 51명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이어서 조지아에서도 승리하고 최대 격전지로 관심을 모았던 펜실베이니아에서도 승기를 잡으면서 윤곽이 빨리 나왔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승리 조합은 트럼프 캠프가 기대하던 최단거리 승리 공식이었습니다. 이 세 개 주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오면 딱 매직 넘버에 도달하거든요. 마지막까지 박빙 양상이었던 미시간에서도 조금 전 트럼프가 승리를 확정하면서 최종적으로는 7개 경합주를 모두 싹쓸이하고 현재 CNN 기준으로 선거인단 291명을 확보하면서 여유롭게 승리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상원 과반도 확정함으로써 4년 만에 다수당이 됐고요. 하원도 의석수를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회장님, 일단은 이규옥 기자 이야기 들어보면 트럼프 후보가 경합주 7개를 모두 싹쓸이한 모습입니다.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펜실베이니아 승부가 좀 중요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사실 어제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의 예측은 이 선거가 굉장히 팽팽하게 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해리스 후보가 고정표에서는 좀 더 앞서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경합주 7개 주에서 모든 승패가 날 것인데 네. 경합주 중에서도 미시간이라든지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굉장히 좀 유리한 것으로 봤고요. 불과 투표 하루 이틀 전만 하더라도 그쪽이 완전히 민주당 쪽으로 넘어간 여론조사들이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경합주에서도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보다는 좀 앞서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사실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면 펜실베이니아가 최종적인 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의외로 지금 이제 선거 결과가 트럼프 쪽으로 다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학 회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부회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규옥 기자, 저도 놀랐었고 어제 선거 지켜보시는 분들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결과가 굉장히 빨리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빨리 결정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여론조사하고 조금 갭이 좀 있었어요. 여론조사 중에서 뉴욕타임스가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7개 경합주 중에서 4곳은 앞서고 있는 걸로 나타났었거든요. 여론조사가 좀 빗나간 이유를 봤을 때 이코노미스트, 뉴욕타임스 등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보 성향 언론들이 주도한 여론조사가 트럼프의 지지세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예를 들면 응답자의 교육 수준을 주요 변인으로 보지 않아서 저학력 백인층에서 압도적인 트럼프 지지 성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식으로 여론조사가 조금 다르게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부회장님, 그리고 이제 경합주 표심 같은 경우에 막판까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좀 변수들이 있었는데 경합주를 모두 싹쓸이를 지금 트럼프가 한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안개 속이었는데 표심을 가른 결정적인 계기 같은 게 있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자발적인 응답자들만 표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여론조사가 대체적으로 큰 그 판도의 흐름은 보여줄 수 있지만 아주 정확한 그 분석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번처럼 이게 굉장히 백중세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선거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이제 더 가중되는 것이죠. 사실 7개 경합주를 다 트럼프가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선거인단 수에서는 압도적인 표차로 이겼다고 하지만 네. 사실 전체적인 그 경합주 내부에서의 표차를 보면 아주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여론조사에서 소위 이제 우리가 이제 브래들리 이펙트라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샤이 트럼프라고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보통 우리 그 여론조사에서 반응하는 일반 대중들의 응답은 본인이 응답하는 것이 떳떳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응답을 하지 않거나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를 이렇게 세간의 평으로 네. 평가를 한다면
트럼프 후보가 좀 과격하거나 좀 이제 좀 뭔가 막말을 하거나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대중들도 내가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아주 떳떳하게 얘기하기 좀 뭐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샤이 트럼프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샤이 트럼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정확하게는 좀 이제 브래들리 이펙트라는 용어를 이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표심들이 좀 집계가 안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서 사실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회복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도 지금 굉장히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요. 뭐 미국 경제가 많이 좋긴 하지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특히 이제 국내 전문가들도 현직 대통령이 있을 때 경제가 좋으면 현직 대통령이 무조건 이겼다. 이게 이제 거의 정설이거든요. 그래서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 국제정치학자들이 특히 이제 미국 전문가들이 주기적으로 만나서 이런 회의를 했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바이든이나 해리스의 승리를 점쳤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됐던 이유가 경제가 회복은 됐지만 인플레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인플레는 사실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민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는 굉장히 명확한 입장을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그 서민층들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이민자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이제 어려운 노동자들 계층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표심도 굉장히 중요한 편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곧 출범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모두 갈아엎겠다 뭐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됩니까? 뭐 무엇보다 이제 트럼프는 그 마가라고 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 글로벌리제이션에서 반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애국자들을 우대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미국 우선주의라는 말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제를 위해서 다른 나라의 경제는 충분히 희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트럼프의 생각이고요.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제 과거에 대통령이었으니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그 정책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에 관련된 것, 그리고 관세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 때 추진했던 IRA 법들 그리고 이제 칩스 관련 법들,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거나 이런 기후 변화에 순응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께서 뭐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바꿀 것, 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규옥 기자, 실제로 트럼프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내놓은 발언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대담 들어오기 전에 앞선 리포트에서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전해드렸는데요. 한국은 뭐 머니머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걸로 보이는 발언을 기억하실 텐데 이 발언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higher the tariff, the more likely it is that the company will come into the United States and build a factory in the United States. 네, 그 바이든 정부에서 2022년 만든 아까 정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반도체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낸 건데요. 반도체법, 칩스법이라고도 불리는데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법이죠. 트럼프는 우리가 왜 돈을 줘야 하느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외국의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와서 반도체 공장을 공짜로 설립할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전제로 해서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상황이라서 변수에 맞닥뜨린 셈입니다. 네, 우리 뭐 기업들의 어떤 상황도 이제 급변하고 있는데 좀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 회장님 그리고 부회장님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도 트럼프 이제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정부의 어떤 스탠스, 트럼프 2기 정부에 좀 맞춰야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 같은데 이 대북 정책은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예, 뭐 지금 가장 큰 우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했던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 이제 부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 방위 분담금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이제 또 대북 정책도 굉장히 큰 고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우리가 전에 본 것처럼 김정은 북한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종의 뭐 브로맨스 같은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고요. 물론 이제 뭐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개인적인 친분을 내세워서 뭔가를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그동안 쭉 바이든 정부 내내 취해온 스탠스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해서 어떤 우호적인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장 러시아나 중국을 상대로 뭔가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북한을 상대로 해서 어떤 또 보여주기식 어떤 업적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모습들이 또 이제 연출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한테 가장 큰 어려움은 북한이 최근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전처럼 우리나라를 매개로 해서 북미가 연결하는 이런 모습이 연출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이제 북한과 미국이 직접 거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고요. 패싱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 우려가 지금 가장 큰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아무래도 미국 또 이제 트럼프 당선인과 좀 긴밀히 소통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당선인 내년 1월에 이제 공식 취임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구체적인 일정들이 나왔을 텐데 이규옥 기자가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각 주에서 개표 결과를 확정해 줘야 됩니다. 지금 개표가 거의 다 된 주도 있긴 하지만 서부주의 경우에는 개표를 조금 더 해야 되는 주들도 있기 때문에 개표 결과를 주별로 확정이 좀 돼야 되고요. 그러고 나면 12월 11일에 주별로 배정된 선거인단 수에 맞춰서 선거인단 명부가 확정됩니다. 그리고 형식적이긴 하지만 미국이 선거인단을 통한 일종의 간접 선거제를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17일에 이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죠. 1월 6일에 상하원이 선거 결과를 인준하는데 이 인준 결과를 현직 부통령이 해리스 지금 후보가 되겠죠. 해리스 부통령이 현직 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부통령 당선인이 누구인지 선언을 하게 돼 있어서 해리스 후보가 이때 역할을 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대망의 1월 20일 날에 트럼프 취임식이 열릴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님 그리고 국제부 이규옥 기자와 함께 미국 대선 소식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